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국과 빈국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패권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지구의 한쪽에선 여유와 안도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분노와 절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커다란 숙제를 남긴 채 2021년 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대학 재학생 졸업자 관련 내용인데요. 문송 그만할래? 기술 배우러 전문대행 문송. 문과 출신이죠. 대학에서 문과 전공.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만큼 취업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4년제 대학 재학생 졸업자들 취업난에 전문대 재입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4,000명 지원에 5년 사이 2배가 늘었다. 올해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업 기술자가 직접 가르치고 방학된 현장 실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폐 마스크 매일 2천만 개. 그런데 썩는데 450년이 걸린답니다. 이거는 뭐 제대로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코로나 1년 무심코 버린 마스크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2.3일당 1개씩 사용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매일 2천만 개입니다. 4인 가족 한 달에 52개를 쏟아낸다. 재활용 않고 땅에 묻거나 불태우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정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 계속 써야 되는데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숨통 틔워준 화이자. 그런데 제때 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화이자 백신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옵니다. 숨통은 트인 겁니다. 정부가 2천만 명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계획에 파란불이 들어온 건 맞는데요. 문제는 지금 각국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오는가? 수급 환경이 변수다. 제때 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수천만 원 널뛰는 코인. 근데요, 정부는 4년간 방치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대책 없는 암호화폐다. 국내 하루 28조 원이 거래됩니다. 코스피 대표 주식시장이죠. 이 거래 금액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2017년 당시 규제법을 냈지만 폐기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난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전, 환치기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다. 기사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상 못하면 이변이다. 이 정도 따놓은 당상인가요, 지금요? 오스카 시상식 오늘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자, 영화 미나리 그리고요. 여우 조연상 후보로 오른 우리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을 못하면 이건 이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코로나 생지옥 인도를 말합니다. 인도. 하루에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 10% 이상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확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지옥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설전입니다. 지나간 일을 놓고 서로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놨는데요. 뭔가 앙금이 남은 걸까요? 지금 이런 상황 기사로 다뤄지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대선 시한폭탄입니다. 무엇이 시한폭탄이라고 간주가 되는 걸까요? 바로 암호화폐 가상화폐입니다. 이 얘기까지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럼요. 본격적으로 아침의 매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스카 시상식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침에요. 뭔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요. 내용 보겠습니다. 윤여정 오스카 트로피 확실. 언론에서 이 정도까지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확실하다. 수상 못하면 그게 이변이다. 여우 조연상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오스카상 시상식이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요. 조금 뭐 풍성 이런 시상식 좀 뜸을 들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오전에는 어떤 결과가 들려올 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미국 전문 매체들이요. 윤여정 여우조연상 꼭 받아야 뭐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배우 조합상을 타면서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작품 감독상 영화 미나리가 이 후보에도 올랐는데 여기는 약간 다른 영화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무주연상엔 뭐 모즈먼, 사우수상 예상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실려 있는데요.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씨에 관한 내용이 좀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화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카까지 한 걸음 윤여정 오늘 역사 쓸까? 역시 뭔가 기대를 많이 담은 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수상 땐 한국 배우 최초고요. 아시아 배우로는 63년 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일본 배우가 한번 탄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주연상 후보 스티븐 연, 여기 영화 미나리의 주인공이었죠. 스티븐 연도 관심이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상주 기자가 전하는 리포터부터 들어보고요.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나 오스카 후보에 오른 글렌 클로스와 현 할리우드 최고 여배우 반열에 오른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러나 외신은 한국의 윤여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몇 주 전만 해도 경쟁이 치열했지만 현재는 윤여정이 선두라고 평가했고 매거진 타임은 윤여정이 아시아인 수상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여정이 미나리에서 위로와 유머를 동시에 전달하는 어려운 연기를 순자라는 캐릭터로 완벽하게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또 워낙 그 연기평도 좋았고 이미 많은 뭐 비평가 협회상이라든가 연구 아카데미라든가 뭐 몇몇 심사위원들에서 나는 윤여정에게 한 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상의 영광은 역사로 남을 전망입니다. 아카데미 연기상을 탄 첫 한국 배우이자 1957년 일본 미요시 이후 아시아 여성으로는 두 번째 배우로 기록됩니다. 야, 지금 배워놔야지 나중에 딴 놈들 이겨먹지. 미국에서 아시아계 혐오 폭력이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백인 중심의 오스카 시상식에서 아시아의 여배우 윤여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과거에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오스카상 뭐 이런 거 좀 익숙하게 좀 보였을 거예요. 그동안 오스카상, 오스카 소 화이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컬러풀 오스카,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수상이 나오는 시상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색 인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예. 아까 앵커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연기상으로 아시아 배우가 예. 남자든 여자든 아시아 배우가 상을 받은 게 1957년이더라고요. 예. 일본 여배우였어요. 한참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뭐 63년, 64년 전이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윤여정 씨가 연기상으로 주연이든 조연이든 연기상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남자, 여자, 주연상, 남자, 여자, 조연상 예. 상을 받는다면 지금 미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A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 그리고 묻지마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경종을 울리거나 아니면 껴안고 가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 그게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카상 또는 뭐 아카데미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라는 단체에서 주는 상이죠. 예. 이게 뭐 1929년부터 아마 시작됐을 겁니다. 뭐 34년부터인가 아마 매년 열리고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이 헐리우드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한다 이거였지만 어떤 때는 헐리우드 문화를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 이런 오해도 받았죠. 왜냐하면 대작 위주로 간다든가 예. 거대 자본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작품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주목을 많이 했고요. 반대로 칸느 영화제나 아니면 베니스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 이런 것들은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 보호라든지 이런 예. 미국의 헐리우드가 조금 관심을 덜 갖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오스카 또는 뭐 아카데미상이라는 게 약간 비판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윤여정 씨가 상을 잠시 후 뭐 곧 결론이 납니다만 받는다면 예. 저는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 범죄 예. 거기에 뭔가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또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의식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오스카상 그 관계자들도요, 이 수상자를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황들,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좀 감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상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주옥 교수님. 네. 김주옥 교수님께는 뭐 그냥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맞추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영화 미나리가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그리고 음악상까지 6개 부문이나 올라가 있어요. 자, 몇 개나 받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1+1 정도. 1+1, 예, 그럼 최대 가능하다면. 2 정도. 뭐 나온 것처럼 이제 여우 조연상은 수상 못하면 이변이라는 제목처럼 좀 수상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윤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계인의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소위 아시아인이 여우 조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전통이 이민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서 또 다양성을 가지고 세계의 최고의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좀 윤여정 배우가 꼭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각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화는 잘 모릅니다만 소위 이게 미나리라고 하는 작품의 각본 내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아카데미상을 받아왔던 양식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미나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큰 반향을 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우조연상에서 더 가능하다면 그것 정도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기생충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좀 예. 중대한 작품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좀 이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에 미나리에서도 여우조연상을 받아서 예. 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백인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아카데미상 시상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가 사실은 미국의 이민간 한인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 극복하는 모습, 힘들지만 같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걸 그렸는데 김주옥 교수님 이런 게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보편적 정서인가요? 어떻게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국가였었습니다. 뭐 하지만 그 내부에는 계속적인 흑백 유색 인종에 대한 예. 갈등들이 심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 인종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창의성, 혁신성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미국에서 있는 내부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흑백 갈등이라고 하는 나쁜 측면도 있지만 예.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내는 창의성, 혁신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이런 하나의 다양한 문화적 계기를 통해서 좀 유색인종의 흑백 갈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모순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예. 다양한 창의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번에 좀 확인됐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 안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같은 어떤 그 다양성이 보여주는 도덕적인 우월성이나 창의성들 자체의 리더십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문화적 접근이 가장 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번에 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좀 시그널을 전 세계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범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오스카 시상식에서 이런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수상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대단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항상 다양성은요, 탁월한 선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정부가 숨통, 한숨을 좀 돌렸다, 숨통을 틔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지금요. 보겠습니다. 추가 계약 포함 대다수 백신 도입 일정 미정이다, 낙관이르다. 이 기사는요, 지금 정부가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을 했는데 이 추가한 것을 포함해서 대다수 백신 도입 일정이 아직은 미정이다. 딱 부러지게 뭐가 정해져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은 이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 위에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이 그림이죠.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그다음에요 화이자 6,600만. 그러니까 이미 확보한 거, 그다음에 추가 확보한 것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면 노바백스 4,000만, 모더나 4,000만, 얀셋 600만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총 9,900만 명분이 됩니다. 뭐 한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두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도 숫자상으로는 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이게 또 걱정이죠. 그리고 부스터샷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넉넉하게 확보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그러나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분기 대상자 가운데 혹시라도 화이자를 뒤늦게라도 맞으려고 접종을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한 선호가 크잖아요, 지금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설명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자사와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억 9,200만 회분, 인구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의 약 2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물량 규모로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현재 총량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밝히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 이 가격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밝히지 말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인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자의 백신은 그 공급의 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현재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했지만 구체적인 뭐 도입 일정 이거는 비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백신 도입 일정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먼저 제목이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 이렇게 돼 있고요. 단위는 명분입니다. 명분 몇 명.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새로 돼 있는 걸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들의 종류가 쭉 설명돼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날짜별로 돼 있어요. 4월 말 정도까지 들어오는 백신 여기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6월이니까 2분기까지죠. 2분기까지는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 여전히 숫자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문제는
6월 이후 3분기부터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분량이 들어오죠. 거의 3천만 명분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노바백스, 모더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인데요. 3분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거죠, 지금 백신이 우리가 도입할 게.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철 편집이요. 네. 하반기에 몰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이제 계약을 한 건데 오기로 지금 전 세계 보면은 백신 자국 이기주의가 뭐 극성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계약을 제대로 이행해서 계약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확보한 물량이 적다는 것은 결국에는 선진국들이 상반기에 자신들이 재고를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접종을 하겠다. 그리고 2차뿐만 아니고 예. 심지어 부스터샷도 상반기에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물량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저렇게 몰린다는 것은 결국 다 하고 나서 선진국들이 다 맞고 나서 남으면 너희들 주겠다는 그런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저거 안 지킨다고 지금 모더나 2천만 명분인가 이게 예. 지금 뒤로 밀렸지 않습니까? 예, 원래 밀렸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거 들어온 것은 결국엔 모더나도 다른 사람들 맞을 거 많은데 굳이 한국에 줄 거 있어 지금 나중에 줄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 백신 갑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저 미국까지 가서 저렇게 화이자 같은 A급 백신을 계약해 왔다는 것은 박수 칠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게 비행기에 실어서 우리 인천공항에 딱 내려야지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갑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니까 상위 군의체가 없다 보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은 우리 외교의 역량이다. 예. 저 선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창고에 냉동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으니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 지금 사실 뭐 윤여정 씨 같은 경우 오스카상을 잡지 않습니까? 예. 저는 민간 외교사절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가서 우리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한번 하소연하는 그런 호소 기자회견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민간 외교사절도 충분히 동원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과 네트워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연장선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예. 지금 계약서만 믿고 있어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대통령께서 좀 나서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예.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날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황이면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그거는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비상 중에서도 이런 비상 상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고 이게 100% 지켜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당국은 그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기사에 많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가 늦었다고 참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화이자 백신 대량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칭찬을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관련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화이자 맞고 싶은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3분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상반기에는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국은 그런데 백신 선택권 없다. 수혜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확보에 들썩. 뭐 경찰관은 오늘부터 일정 앞당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일단 부작용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 접종 대상자인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신 불안보다는 접종 이익이 더 크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신 선택권과 관련된 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상반기 1,200만 명의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이 예방접종은 그러한 선택권이 없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고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까지로서는 변동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원칙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선택권 없다라고 지금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서선 경향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2분기 대상자 중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으려고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 이거 참 난감해지는 건데요. 그럼 당국에서는요. 그러니까 당국 입장도 그렇고 또 국민의 그 건강권에 대한 염려도 그렇고 예. 사실은 둘 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원래 그 1,200만 만 명분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실제 한 900만 명분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0만 명분의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더욱이 상반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위주의 접종이 진행되다 예. 보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접종한 사람들의 이 구전으로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예. 3일 정도 통증이 예. 있다 뭐 이렇게 좀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접종 거부권은 있거든요. 접종을 안 하게 되면 후순위를 밀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후순위를 밀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이제 화이자 내지 모더나를 맞고 싶다라는 분들이 아마 그런 많은 그 경우의 수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이게 아마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사실은 이제 순서대로 접종 계획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네요. 지금 이제 경찰관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달부터 맞게끔 돼 있었는데 당긴 거죠. 네, 이번 달부터 맞거든요. 이번 주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부터 해가지고 맞기 때문에 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 중에 누군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예. 따라서 뭐 고열이 있거나 또는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뒤로 미루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염려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은 사실은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예. 이건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면 언제쯤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예.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노바백스 대표가 오늘 입국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 TF 관계자를 만난다는 것인데 언제쯤이면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라든가 예. 아니면 선택권이 아예 끝까지 없다라든가 방침을 정확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선택권 없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1월 거예요. 달에 방침이 나왔던 것을 어제 확인을 해준 것이죠. 예. 근데 만약에 물량이 충분했다고 해서 나중에 선택권이 생긴다면 또 기존에 만약에 희생 아닌 희생을 했던 분들, 특히 경찰관 같은 분들은 예. 상당히 좀 형평성이 그러니까 어긋난 지금 처우를 표현을 받은 뭐 것이죠. 희생 아닌 희생한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그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걸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강제는 못 하죠. 거부하게 되면 뒤로 밀리는 것인데 예. 거부하지 않고 그냥 접종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 희생 아닌 희생이죠. 그러나 물론 이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른 것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 사실은 화이자도 최근에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바백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뭐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탁월하게 더 많이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보기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런 모든 면들을 볼 때 이 부분은 정부가 어쨌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당국에서는 일정을 쭉 짜는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그리고 뭐 지금 이 백신 기업들과의 어떤 계약 관계 때문에 좀 미공개다, 공개할 수 없다, 뭐 비밀 유지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을 잡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미루거나 그러면 이게 일정이 이제 꼬이는 거예요.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또 때 아닌 또 이 국민들 사이에서 눈치 작전 뭐 이런 게 또 벌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감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태드리면 예. 조금 전에 경찰관 얘기를 했는데 순서를 그러니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한번 대상군을 정했으면 예.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 경찰관 같은 경우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순서대로 그냥 가는 것이 맞지 예.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대상군 자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불안을 더 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백신 상황은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된 내용인데 인도 상황 좀 보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인도의 수도 뉴델리입니다. 뉴델리의 화장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사진이 일부러 밤에 찍었나요?
아무튼 굉장히 좀 암울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4일 기준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700명 넘어요. 2,700명. 예. 감당 안 되는 시신, 화정터까지 대기줄이다. 지금 인도는 생지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 2,700여 명 사망, 사흘 새 100만 명 확진입니다. 우리가 확진 숫자 나오는 거하고는요, 규모가 다릅니다. 여기는요, 지금요. 물론 인구도 많지만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지경이 된 건가? 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시민들 수천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답니다. 삼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졌고요. 병원에선 산소통 약탈까지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미국, 중국 등이 인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인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흘 새 100만 명 확진, 코로나 생지옥 인도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죠.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요. 근데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의 10%를 인도에서 접종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방심을 하면서 축제를 벌였죠. 수천만 명이 모이는 축제를 벌였고요.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 뭔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김정욱 교수님. 네. 집단 면역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접종했다고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70% 이상 접종을 해야지만 예.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 말씀드린 14억 명이니까 70% 잡더라도 20억 회분 정도를 확보해야만, 그리고 그것도 접종 속도를 빨리 내서 가야만 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또보다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시설 자체가 예를 들면 열악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데 결합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핵심은 백신을 수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을 할 것인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도의 사례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주는 분명히 예를 들면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백신을 수급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신뢰에 맞게 빠르게 접종을 해서 70% 수준까지 올라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백신 정치라고 하는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불안들은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불안감이 줄어야 아마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쉽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저런 사태가 빨리 좀 중간에 매듭을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반면에 저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좀 백신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접종 속도를 높여서 적어도 60% 70%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60%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좀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동안만큼은 빨리 백신 접종을 하되 국민들은 마스크,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다음에 손 씻기 이런 일상적인 기본들을 지키는 이 두 가지 투철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래서 좀 인도가 우리에게 교훈이 됨과 동시에 좀 전 세계적으로도 인도의 저런 아픈 상황들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도록 좀 빠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나라가요, 문을 완전히 닫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 작정이 아니라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코로나 이거 같이 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설전을 벌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게 존중을 못 받았다. 이거 떠나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를 꼬집어대면서요. 청와대,
전직 대통령의 발언 뭐 대응하는 거 부적절하다. 뭐 별 입장 없다. 내놓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먼저 시작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언론 인터뷰였어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북 정책 변죽만 울렸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인터뷰 기사로 알려지죠. 그러자 발끈한 트럼프 비난 성명을 언론사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자기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 김정은에게 존중을 못 받았다. 뭐 지도자 협상가로서 약했다. 뭐 이렇게 혹평을 또 내놓은 겁니다. 발끈입니까? 뒤끝입니까? 이거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청와대는 말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대북 정책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국에 가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좀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1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요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인 거죠. 입장을 낸 거예요.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를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 이거는 약간 실례일 수도 있는 수준의 얘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있고요. 앞서 기사 다시 볼게요, 그럼. 그리고 요 내용과 함께 김정은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존중을 못 받았다. 이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같이요. 두 가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요. 지금 여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모습인데 과거 2년여 전 북한과의 관계가 뭔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한껏 커졌을 때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I have great confidence in your president. He's a very capable person. I think he's an extremely competent man. I think he's a very good person. 한 2년 전과 지금 완전 달라졌죠. 지금 서로 뭔가 도모했던 일이 안 됐다. 뭐 이런 일이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변죽만 울다 끝났다라고. 왜 그런 평가를 내놨을까요, 지금요? 바이든에 대한 촉구를 저렇게 우회적으로 한 거겠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럼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대북 문제, 북핵 문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뒤로 빠져 있습니다. 예.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 후에 개별 국가와의 정책에 어디에 방점을 둔다. 이거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중동 문제라든지 뭐 시리아 같은 경우 가장 뭐 화약고이지 않습니까? 또는 뭐 러시아와의 관계. 딱 하나 중국과의 줄다리기. 이것만 계속 이어가고 있죠. 특히 이건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 때리기 정책을 바이든은 지금도 계속 이어갑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기타 등.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여주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북한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스텝을 좀 밟아달라라는 촉구겠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요. 하나는 트럼프 때는 성과가 없었다. 이게 이제 변죽만 올렸다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 이 얘기는 바이든 쪽이 캠프를 차리고 대선 캠페인을 할 때부터도 계속 우리가 전달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런 말을 했을까? 결국 바이든에게 촉구를 하는 의미인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와 트럼프를 또 도왔던 폼페이오라는 미 국무장관 이분들이 퇴임 이후의 행태를 보면 폭로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미국에는요 현직에 있을 때 알았던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을
공개, 디스클로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공표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시한 이런 예,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굉장히 길었는데 예. 지금은 1년으로 단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폼페이오가 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퇴임으로부터 1년 만에 자서전을 분명히 낼 겁니다. 그 자서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을 하듯이 예. 폼페이오는 훨씬 더 실무 접촉도 많이 하고 뭐 더 많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가 또 더 폭탄 발언성 같은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슬쩍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더 굳이 좋다. 안 했어도 될 표현을 한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미국을 트럼프를 그리고 트럼프와 그 옆에 있던 조력자들을 건드리는 식의 그런 발언은 아무리 바이든을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예. 하지 말았어야 된다. 예. 앞으로도 똑같이 그 기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이렇게 얘기하다 트럼프 대통령 발끈하면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뭐 그겠죠. 뭐 회담이 아예 안 될 것을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존중도 하지 않는 관계인데도 예. 억지로 내가 들어가서 뭐 했다는 그런 식으로 자화자찬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윤경호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신데 예. 이번만큼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코털을 좀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발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잠자는 사자예요. 뭐 방 뺀 사자입니까? 떠나간 겁니까? 떠나가도 지금 계속 아닌데, 지금. 예. 입은 계속 터져 있으면 계속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게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신중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뭐 디플로매틱이라는 뭐 그런 형용사만 봐도 외교적이라는 말은 말을 해도 아주 애매모호한 정말 즉답 없는 뭐가 뭔지 모른다는 뜻도 담겨 그렇습니다. 있죠. 그만큼 예. 신중하고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 외교인데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변죽만 울린 외교였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는 말과 등치되는 것인데 예. 그렇다 보니 트럼프는 당연히 뭐 저렇게 좀 고약한 성격을 가진 분이고 또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경솔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도 그렇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면 지난 4년간 엉망으로 회담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럼 북한을 결국에는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이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이었구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구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비핵화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하는데 미국이 그만큼 협조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남은 1년이라도 예. 조금 이 부분에 대해 좀 신중하게 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뭐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뭐 존중을 못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아무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내달입니다. 내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여당 내 대선 주자들의 모습입니다. 경쟁이 시작이 된 걸까요? 아니면 뭐 언론이 좀 지나치게 좀 뭐랄까요? 묘사를 하는 걸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러시아 백신 2점 많다. 정세균 전 총리, 백신 남으면 세금 낭비다. 뭐 이것저것 들어오자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죠, 지금? 백신 가지고?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러시아 백신 얘기를 꺼냈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검토해봐라. 러시아 백신 도입 문제 검토해봐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그에도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스푸트니크 5, 이거 스푸트니크 5 뭐 이렇게 읽기도 하네요. 도입 놓고 경론이다. 여권 대권 싸움 사실상 본격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백신 부동산 문제 마이웨이다. 마이웨이 하니까 뭔가 다른 길 뭐 이렇게 느껴지죠. 정세균 여기에 견제구 날리며 친문 껴안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선 기사하고 약간 취지는 비슷해 보여요. 이 기사의 취지는. 정세균 러시아 백신 얘기 관련해서 이거 혼란만 초래한다. 그러다 이재명 흥묘백묘론권에 그러니까 뭐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약간씩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 내부 공격에 뭐 다름이 있어도 차별은 없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언론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뭔가 시작이 된 거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정세균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 줄로 또 정리했네요. 자맹 중인 이낙연 전 총리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친문을 공략하는 거다. 정세균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럼요. 두 인물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이 점차 양극화되는 어떤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정말로 면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과거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티끌만큼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작은 개혁 성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이재명 지사는 중대본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중대본에서 그런 문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걸 구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러나 뭐 앞으로도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도 있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백신의 구매와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식약처나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 이제 백신을 구해오는 건 중앙정부의 몫이고 그걸 접종을 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김용혁 교수님. 좀 이 모습이요. 여당의 대선 주자 간 경쟁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뭔가 서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언론들이 해석하는데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언론이 좀 너무 앞서서 지금 해석하는 겁니까? 저 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늦었지요. 왜냐하면 9월에 대선 후보를 민주당에 선출하려면 7월부터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면 지금 남은 시간은 실제로는 2달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뒤늦게 합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빠르게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대선 구도에 균열을 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인 스탠스를 준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체제에 나름대로 균열을 내면서 자기 이미지를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백신 문제로 나름대로 공격을 하고 또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당신이 한 건 소위 검사밖에 없지 않느냐. 자질 뭐 이런 거 얘기 거론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도전자 브랜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자가 자기 스스로 이인자라고 딱 각인을 하면서 등장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나 2등이야 일단.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5%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5%에서 10%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라고 얘기되는 소위 호남과 친문 지지층들에 대한 지지층, 예를 들면 전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두 양강 체제를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갖다가 높이는 것 같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백신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바로 전직 총리였기 때문에 백신 수급과 접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자신의 정치적 업적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 2달 동안 소위 양강 구도를 공격하면서 자신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유라고 하는 측면들을 국권이 만들어내고 이 이유가 됐을 때는 소위 이재명 반대 진영의 전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의 부각하는 방식의 2단계 전략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들은. 예. 하지만 그것이 정세균 전 총리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예.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뭐 얘기된 것처럼 적어도 친문 지지층들이 지지 이동들이 발생해야지만 예. 하나의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의 대중적인 유인, 대중적인 인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이미지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좀 브랜드 내용들은 아닌 것 같다는 측면이 있어서 예. 좀 이게 두 가지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게 잡은 것 같으나 그게 잘 통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네요. 그건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최영철 편집위.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여기 보면 표현대로 그러면 친문 껴안기 뭐 이런 통해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면서 뭔가 대선 주자로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겹친다는 분석이 그동안 참 많았는데요, 지금. 존재감이 지금 많이 사라져 버렸죠. 지금 그 당 대표를 지내고 예. 그리고 지난 4.7 재보선에서 선대위를 이끌었는데 재보선 성적마저 좋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지금 한때 뭐 대세론까지 달리다가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전히 속된 말로 미미한 수준까지 내려가 버림으로써 이낙연 그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밀 카드가 더 이상 없지 않는가. 내밀 카드는 단 하나가 있었죠.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었지만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완전히 뭐 선언을 했죠. 나는 절대 그런 짓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그 힘도 정세균 총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서 예. 결국 많이 카드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참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좀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3명의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를 바라보는 현 정부와 관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놨는데 이재명 지사는요. 문 대통령이 끌어온 수레를 나 역시 힘껏 밀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계승 뭐 이런 게 느껴지죠? 이낙연 전 대표 중둔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 지킬 것 좀 더 강합니다. 여기는요. 자, 정세균 전 총리. 문 대통령 털어도 먼지 안 날 뿐 그런 분에게 평가받았으니 행운. 뭐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좀 더 아래로 내려올수록 발언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밖으로 드러난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는 말들은요. 물론 뭐 실제적으로 대선 기간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런 모습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선과 관련해서 이 이슈가 중요하다. 뭐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2030이 주력인 암호화폐 민주당 대선 시한폭탄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발칵했죠. 지금요. 가격도 막 출렁출렁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사이 뭐 11만 명이 뭐 동참을 했다. 문제 제기라는 청원이었거든요. 여당은 당황해서 거래소 폐쇄 발언 경솔했다. 그리고 정책 대안에는 아직 가닥 잡힌 게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선 주자별로 약간씩 입장이 좀 다르다.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의 발언들을 좀 소개하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30 눈치 보는 민주당 가상화폐 대응 오락가락이다. 뭐 대응기구 설치 추진한다. 이거 발표 후에 뭐 조금 많이 다른 또 취재 설명이 추가로 있었어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리고요. 당내 이 가상화폐는 수익을 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데 이거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공식론이 아니다라고 또 부인합니다. 약간 혼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에 공감을 이뤘습니다. 한편으로 당 차원에서 청년 세대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또 소통의 필요성도 공감을 했습니다. 설명에 굉장히 뭔가 민감하다라는 반응이 느껴지시죠? 이걸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윤창 변호사.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슈, 이거 대선에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당정이 지금 그 거래소 환경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중에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좀 부동산 대응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이전에 그 부동산도 투기 세력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을 썼는데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2030 투자자들을 마치 투기 세력인 양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 대한 뭐 상장 요건이라든지 상장 심사 그리고 뭐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법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고쳐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세제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거래소에 굉장히 많은 가상화폐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거래가 시시각각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럼 정부가 이런 현실을 봤으면 이런 그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갑작스러운 상장 폐지라든가 상장 조건을 강화해서 상장할 수 없는 것들을 걸러내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당정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현재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죠. 2018년도에 법무장관의 발언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비추어서 뭐 그 기반 기술 같은 건 많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관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당정이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부분은 오죽하면 230 투자자들이 그렇게 할 거이냐 이런 심정도 헤아리고 또 하나는 뭔가 기술 기반 시설이 있거든요, 사실. 전부 다 이 가상화폐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사실 묻지마 투자의 대상은 아니에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몇 가지는 분명히 유용한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상장될 수 있도록 또는 상장에 퇴출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와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 당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 가상화폐 이슈, 암호화폐 이슈가 대선까지 뭐 큰 이슈로 커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죠. 지금 이미 뜨겁습니다. 왜냐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대표 주자 하나의 가격만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 지나치게 폭등을 했다가 다시 또 급락했잖아요. 아마 우리 돈으로 근 뭐 9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아마 반토막 거의 뭐 8천 뭐 이렇게까지 기록을 그렇게 했죠. 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기성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거 분명히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거래 대금이 뭐 24조 원, 24조 원이라는 게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하루에 주식이 거래되는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두 개 합치면 한 28조 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 대금보다도 훌쩍 더 많고 코스닥 거래 대금보다는 뭐 당연히 많고요. 이 둘을 합치는 거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다. 이런 정도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주식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 자신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주식 투자했다고 그거 나중에 했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정부 탓이다, 뭐 누구 탓이다, 언론 탓이다라는 얘기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식이 높아진 거거든요. 가상화폐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거죠. 가상화폐는 위험하다고 분명히 옆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훅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4대 거래소, 국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4대 거래소의 기준인데 중앙일보 저 도표에 나옵니다만 250만 계좌의 신규 계좌 중에 63%가 20대, 30대라는 거 아니에요? 집중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게 규명이 가능한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를 한 다음에 그 투자된 돈, 그다음에 이익이 남을 경우 그걸
은행 계좌에 연결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명이어야 되고 밝혀진다. 파악은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걸 신규 계좌를 못 만드는 형식으로 한때는 규제를 했었죠. 자, 지금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그 보완 뒷받침 필요성은 윤기찬 변호사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예. 보기에는 2030 세대가 왜 저기에 나섰느냐,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였다. 그다음에 여기는 부동산보다 더 접근이 쉬워서였다라고 하지만 그만큼 투기성 자산으로서 위험 요소가 높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 얘기했어요. 예. 저는 은성수 위원장의 얘기가 적절했다고 봅니다.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만 예.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뿐이죠. 지금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 위험합니다 또는 가상화폐 적절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래소라는 그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곳 중에 등록이 안 된 곳 거기에 가려서 좀 보십시오라는 의미였다면 근데 하필 미국이 과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 전 세계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 딱 마주쳤단 예.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전 탓을 하는 거 이건 사실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투자 내지는 투기 자기 책임해야죠. 다만 아까 앵커가 물어보신 것처럼 이게 대선까지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 전에 저는 빨리 수습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아까 윤 변호사 얘기하신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풍 투자처럼 달라드는 거 이거 좀 정신 차리고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이 많이 지금 여기에 관심 있고 뭐 여기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다음 주제 좀 보겠습니다. 김일성 회고록. 뭐 지난주부터 조금씩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독자도 처벌될라. 지금 어느 한 대형 서점이요.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책 이름이 뭐 세기와 더불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단한 책입니다. 당국 출간 법 위반 여부 검토 중이다. 뭐 책으로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거죠 지금. 김종욱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며 이 판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요? 일단 뭐 출판한 분이 2010년도에 이제 원전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출간을 한 북한에서 겁니다. 나온 책이군요. 예, 북한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그 전 위원장, 예, 전 주석, 전 주석의 예. 일대기를 다 담은 내용들인데요. 저 내용 관련해서 이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 이제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출간이 된 책을 사서 읽었더니 이적 표현물을 한 국가보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논란이 벌어져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김일성 말씀하신 전 주석 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는 전 세계적인 독자들의 많은 글들 같은 경우가 다 출간돼서 읽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과 암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거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은가 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것까지 국가가 뭐 보라 마라 이런 거를 결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 보장하자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전 그래서 경제 규모 차이는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뭐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거겠죠. 전 그렇다면 저런 책들을 보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저 책을 본다고 해서 김일성 전 주석에 대해서 무슨 엄청나게 우상화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21세기적 사유라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력, 사상과 표현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자.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변호사. 근데 현행법상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이걸 팔고 사서 읽는 게요. 일단 판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여러 가지 국민적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도 좋은데 2011년도 판례에 이적 표현물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입니다. 이 책이 김일성을 우상화한 시기별로 우상화한 책이다. 이게 이제 조선노동당의 또 대외 선전부에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적 표현물로 판단된 책을 만약에 사고 팔고 읽었다 그러면 우리 국가보안법상의 문제가 좀 됩니다.
위법이 돼, 범법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을 뭐 찬양고 뭐 선전한 내용의 이제 표현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 그러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 측에서는 일단 잘한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을 고친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무튼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